나는 11살에 처음 처형을 보았다. 북한에서 자란 한 아이의 생존 기록.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은 기록입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출발점이자 설명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11살에 처음 처형을 보았다. 북한에서 자란 한 아이의 생존 기록.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불편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일부 어린 시절이 끝난 날. 1장 11살 공개 처형을 보다. 저는 11살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손에 이끌려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맨 앞줄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왜 아이들이 앞줄이어야 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이 나라에서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만 있었습니다. 폭정만 있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서 기둥에 묶인 한 남자를 봤어요. 총을 든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11살 아이가 본 것.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국가가 보여준 죽음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총성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온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제 어린 시절은 끝났어요. 11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게임을 하고 꿈을 꾸는 나이.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 국가가 원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포를, 폭종을, 그리고 침묵을. 2장 굶주림 속에서도 그리운 고향. 저는 고향을 그리워해요. 이 말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그리울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흙길,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들. 하지만 저는 많은 친구를 잃었어요. 기근.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굶어 죽은 친구들, 군에 끌려가서 영양실조로 죽은 친구들. 그 시절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리움은 남아요. 고향.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곳은 우리가 처음 세상을 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북한은 고향이었습니다. 3장 닫힌 나라에서 사는 법. 북한. 세계에서 가장 닫힌 나라. 인터넷은 없었어요. 해외 뉴스도 존재하지 않았죠.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매일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전화는 도청되었고 이동에는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정해진 스타일이 있었죠. 청바지는 적국의 상징이었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의 부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장 안에서 태어난 새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더 넓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4장 신이 된 인간들. 북한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신은 초상화 속에 있습니다. 동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달린 배지 속에 있습니다. 저는 김씨 일가를 신처럼 믿었어요. 아이였던 저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상을 닦았습니다. 충성을 경쟁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상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그게 일상이었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울었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 바쳤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도였어요. 세뇌. 우리는 그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왜 울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뇌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조차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릅니다. 5장. 어느 날 부모가 사라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없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잤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부모님이 정말 안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14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나이.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왜 떠났을까요? 죽었을까요? 탈북했을까요? 체포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묻을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질문은 죄였으니까요. 6장. 거리에서 보낸 시간. 그 아이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음식을 주었어요. 쓰레기통도 뒤졌고요. 굶주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생각이 음식뿐이에요. 북한의 1990년대 기근.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그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걸 매일 봤어요. 어제까지 같이 있던 아이가 다음 날 아침에는 안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 이 말이 가장 슬픈 말입니다. 죽음에 익숙해지는 아이. 그러다가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할머니는 산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왔어요. 산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구하고. 그 시절은 고통스러웠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밥을 주셨어요. 당신 것을 줄여서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랑. 그것은 때로 빵 한 조각입니다. 때로 따뜻한 방 한 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있어준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 곁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굶주렸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었으니까요. 2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7장. 미래가 거부된 순간. 북한에서 남자아이에게 군대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고 어쩌면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군대에 지원했어요. 군대에 가면 먹을 수 있고 잘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희망.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너는 안 된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탈출했기 때문이었죠. 북한에서는 3대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자식과 손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왜 제 인생을 결정합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력도 충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제 미래는 완전히 닫혔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도망. 그것뿐이었습니다. 8장 탈출을 결심하다. 그 아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서 빨리 죽을 것인가. 둘 다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을 택했어요. 도망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붙잡혀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어차피 죽어요. 차라리 시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는 몇 사람과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출발했어요. 불빛은 하나도 켜지 않았고요. 소리를 내면 끝이에요. 그들이 향한 곳의 이름은 두만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 강은 수많은 탈북민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발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어요. 후레쉬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속에 잠겼어요. 숨도 못 쉬고 그들은 물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기를, 살아남기를. 불빛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헤엄쳤어요.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돌아가면 끝이다. 9장 처음 본 자유의 풍경.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건물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어요. 시장은 너무 밝았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머리색은 제각각이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청바지. 거리마다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적국의 상징이라고 배운 청바지. 그것이 그저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세상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저는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봤어요. 자유.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슈퍼마켓 선반이었고 청바지였으며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은.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10장 다시 붙잡히다.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몽골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를 넘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어요. 숨어서. 그러나 중국 공안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 사이렌, 그리고 총소리. 중국 군인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아이가 11살에 봤던 그 광장. 이제 그곳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차례였습니다. 11장 북한으로 송환되는 공포. 붙잡힌 이후의 시간. 기억이 흐릿해요. 조사, 폭력, 끝없는 질문. 누가 도와줬나?
외국인을 만났나? 어디로 가려던 거냐? 저는 맞았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고통보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북한으로 보내질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매일 오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공포, 그것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매일 조금씩 사람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부 살아남은 사람 12장 상하이 구금 자살 시도. 그는 상하이의 구금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매일 북한으로 보내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차라리 내가 끝내자고.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감각, 그것은 때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먹고 자고 깨어나고 그게 전부였어요. 왜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13장 낯선 손길 다국적 수감자들. 그 구금 시설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그들은 범죄자였습니다. 마약, 사기, 폭력.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범죄자들이 한 아이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빵을 나눠줬어요. 자기 것을 줄여서 차를 건넸어요. 따뜻한 차를.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라고. 인간성. 그것은 국적도 언어도 죄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수감자가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성경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것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종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성경을 가진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어요.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4장 세상의 개입 국제 언론. 어느 날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국제 언론과 인권 단체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탈북 소년이 중국에 구금되어 북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를 북한으로 보내지 마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걸. 한 사람. 세상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를 구하라. 그것이 전 세계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15장 필리핀 그리고 자유. 국제적 압력 끝에 중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를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기로. 필리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제게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였어요. 자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유는 기쁘기보다 낯설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택해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세상에서 평생을 살았던 새는 하늘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유롭게 사는 법을, 인간으로 사는 법을. 자, 이제 저의 탈북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저는 강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와준 사람들, 나눠준 사람들, 말없이 손을 내민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잊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증언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보고 굶주리고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억해 주세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 그것은 가장 작은 행동이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약 2,5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탈북민은 전 세계에 약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은 한 탈북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일상, 선택할 수 없었던 삶, 그리고 조용한 탈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나 선동이 아닌 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절반은 실제 인터뷰, 별반은 당시의 삶을 재현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안양 포인트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Korean prison system. You've probably heard of gulags from your high school history class on the Soviet Union. Well, the North Korean version is still alive and kicking. An ugly network of labor camps, interrogation centers, and secret facilities. The United Nations calls them crimes against humanity. Amnesty International has compared them to Nazi-era horrors. This isn't some outdated 1950s scenario. It's happening now. An estimated 80,000 to 120,000 North Koreans currently remain trapped in labor camp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